안녕하세요. 신바람 구호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신사고 우교과서 2학년 1학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2단원이고요. 그 첫 번째 시간 논증 방식 파악하기라는 설명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문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정보 전달이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논증 방식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설명해주는 글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제를 보시죠. 논증의 개념과 종류 및 주장하는 글을 읽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징 중요하죠. 각 개념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떤 설명 방법이라 그러죠? 예시의 설명 방법이 사용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병렬적인 구성이다라 그랬는데 병렬적이라는 건 뭡니까? 대등한 것을 나열하는 방식이다. 대등 연결이라는 거예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험 조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주장하는 글의 요소를 살펴보시면 주장과 근거가 있는데요. 그 논증이라는 것이 뭐냐? 근거를 바탕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주장을 이끌어가는 논리적 전개 방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문제에 대한 주장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근거를 가지고서 주장을 타당하게 만들어내는 논리적 전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논증 방식의 종류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100%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연역부터 살펴보시도록 하죠. 연역 논증 방식은 일반적인 사실에서 뭐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주장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참이면 주장도 참이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귀납 논증은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 거기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주장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사례가 많아서 타당성이 높아지고 자연과학의 일반 원리를 찾는 데 유용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개별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것들이 정말 모든 개별적인 사실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실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 우리가 그 속에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유추라는 것은 유비추리를 줄인 말인데요. 두 대상이에요. 두 대상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논증 방식이다. 과학 분야의 새로운 이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용 이해에 도움을 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오마이노트에 꼭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다. 원인을 분석해서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논증 방식이다. 근거를 들어 자신이 생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시죠.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고려해야 될 점. 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시되었느냐? 근거가 없는 주장은 논증이라고 볼 수 없다. 근거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근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논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거가 타당하며 객관적이며 신뢰성을 지닌 거 있느냐? 그래서 타당성, 객관성, 신뢰성 이 크게 3가지를 갖고 있지 못한 근거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더라도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근거가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느냐?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없으면 올바른 논증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장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실현 가능한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은 읽는 이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주장과 근거를 평가하는 기준, 이거 중요하죠? 객관성,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되어야 한다. 타당성, 이치에 맞다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어야 한다. 신뢰성,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만한 것이어야 한다. 합리성, 이치에 합당해야 한다. 실현 가능성,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글로 들어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장과 근거, 논증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는 자신과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의견을 내세울 때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상대방을 설득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한지 판단하며 듣는다. 이처럼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그 내용이 이치에 맞는지 따져보게 된다. 다음 대화를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서로의 의견을 어떻게 표현하고 받아들이는지 살펴보자. 이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다음 대화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밸런타인데이는 사랑과 감사의 카드를 주고받는 날인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유래와 상관없이 초콜릿을 선물하고 받는 날로만 알아. 이건 제과 업체들이 초콜릿을 팔기 위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생긴 풍습이야. 이런 풍습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해. 안 그래도 이번 밸런타인데이에는 초콜릿을 몇 개나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어. 듣고 보니 오히려 초콜릿이 밸런타인데이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다.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대화에서 이 한 학생은 길거리에 늘어서 있는 초콜릿을 보고 밸런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선물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 학생이 바로 주장이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제가 업체가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밸런타인데이를 광고수단으로 이용하여 사람들이 초콜릿을 사도록 부추긴 것일 뿐 밸런타인데이와 초콜릿은 상관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이에 대해 다른 학생은 자신이 했던 행동에 비추어 보면서 친구의 의견의 이치에 맞는지 따져보고 있다. 이거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유를 들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누군가의 의견에 대해 타당성을 판단하는 일을 흔히 한다. 이때 어떤 대상이나 문제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 대상이나 중요합니다. 대상이나 어떤 대상이나 문제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을 뭐라고 한다? 주장이라고 한다. 이게 주장의 뜻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나 자료를 근거라 한다.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근거의 뜻이 되겠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거에는 통계, 자료나 사실, 경험, 과학적으로 증명된 원리나 법칙 등이 활용된다. 자, 볼까요? 근거에는 뭐가 있다라 그랬죠? 통계, 자료나 사실, 경험, 과학적으로 증명된 원리나 법칙. 이것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근거의 종류라고. 근거의 종류로는 통계나 사실, 경험, 과학적으로 증명된 원리나 법칙 등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근거는 주장과 덧붙여 타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관계를 논증이라 한다. 볼까요? 근거는 주장에 덧붙여 타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데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관계를 뭐라 그러냐? 논증이라고 한다. 결국 뭡니까? 주장과 근거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이 바로 뭐다? 논증이다. 라고 그래서 논증의 뜻입니다. 한번 정리해서 보죠. 자, 다음 페이지로 3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논증 방식의 종류를 보죠. 논증 방식의 종류. 주장과 근거는 논증의 관계를 이룬다. 논증은 또 정의하죠. 근거를 바탕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주장을 이끌어가는 논리적 전개 과정이다. 논증이라는 것은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문제에 대한 주장을 이끌어가는 논리적 전개 과정이다. 그래서 논증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주장하는 글에는 언제나 논증이 사용된다. 그럼 지금부터 논증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자, 논증 방식을 살펴보자라고 했어요. 논증 방식. 논증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방식으로 뭐가 있다? 연역 논증, 귀납 논증, 유추에 의한 논증, 그리고 문제 해결에 의한 논증 등이 있다. 논증의 종류죠, 이게. 논증의 종류 크게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다음 예를 통해 연역 논증에 대해 살펴보자. 연역 논증에 대해 살펴보는 거죠. 모든 생물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 사람은 생물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양을 섭취해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 부분 보죠.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 보편적 사실이 됩니다. 일반적 사실이죠.
그리고 사람은 영양을 섭취해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주장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연역 논증 방법은 보편적인 사실에서 구체적인 주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논증에서 모든 생물은 영양을 섭취해야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은 모든 생명체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사실이다. 자, 이거는 일반적인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보편적 사실을 기초로 하여 사람은 영양을 섭취해야 살 수 있다. 구체적인 주장이죠. 라는 구체적인 주장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처럼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주장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식을 연역 논증이라고 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연역 논증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근거로 든 모든 생물은 영양을 섭취해 살 수 있다 해서 모든 생물은 사람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단어이다. 즉 근거에 이미 주장으로 이끌어낼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근거로 든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가 참이면 이로부터 나온 주장이 참여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연역 논증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보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데 연역 논증의 기능이 뭡니까?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것보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연역 논증의 기능입니다. 자, 주장하는 글을 이루는 3대 요소 정리 잘 해둬야 되겠죠? 주장, 근거, 논증. 근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논증이죠. 논증 방식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요.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문제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서 주장을 이끌어내는 논리적 전개 과정이 바로 논증이다라는 거예요. 논증의 종류, 연역 논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40쪽으로 넘어가시죠. 이에 반해, 다르다라는 이에 반해라는 소리는 반대말을 해보겠다 이 소리예요. 귀납 논증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주장을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이게 귀납 논증의 개념입니다. 이는 자연과학의 일반 원리를 찾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자연과학의 일반 원리를 찾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게 바로 귀납 논증의 기능이죠. 다음 예를 한번 살펴보자. 예시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나비는 알을 낳는다. 매미도 알을 낳는다. 나비와 매미 등은 모두 곤충에 속하므로 곤충은 알을 낳는다고 볼 수 있다. 이 논증은 나비나 매미가 알을 낳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이게 뭐예요? 나비나 매미가 알을 낳는다. 이거는 개별적인 사실이죠. 그것을 확인한 후에 곤충은 알을 낳는다는 주장을 이끌어내고 있다. 곤충은 알을 낳는다. 이게 뭐예요? 일반적 원리죠. 다시 말하면 개별적 사례를 말한 후에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개별적 사례로부터 이끌어낸 이 주장은 완전한 참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 왜냐하면 알을 낳지 않는 곤충이 정말 한 마리도 없는지 지구상의 모든 곤충을 일일이 다 확인해 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귀납 논증의 단점이에요. 다만 이 경우는 구체적인 사례들로부터 그럴듯한 주장을 이끌어낸 것이다. 따라서 귀납 논증은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사례가 충분하면 할수록 타당성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다. 자,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사례가 충분하면 할수록 타당성이 높아진다. 이게 귀납 논증의 특징입니다.
1번 매겨두시고요. 이런 점에서 귀납 논증은 연역 논증과 달리 근거로 든 사실이 참이라고 할지라도 주장이 반드시 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바로 귀납 논증의 특징 2번이 되겠죠. 귀납 논증의 특징 2번을 드려야 되겠죠. 자, 다음 유추로 가보시죠. 유추는 두 대상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논증 방식이다. 이게 바로 유추의 개념이죠. 이때 두 대상에 대한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성이라는 말은 불분명하고 주관적일 수 있다. 따라서 유추는 다른 논증에 비해 논증의 정도가 약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유추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두 대상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사람이 그 사람마다 주관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증의 정도가 약하다. 그러니까 근거에서 주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강도가 약하다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예문을 통해 유추에 대해서 보자. 자, 또 이제 원숭이의 뇌와 돌고래의 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원숭이는 뇌가 복잡한 피질로 덮여 있어서 지능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영리한 동물이다. 돌고래도 원숭이와 비슷한 뇌를 가지고 있으므로 영리한 동물일 것이다. 자, 보세요. 원숭이하고 돌고래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근데 원숭이는 어때요? 영리하다라는 거죠. 돌고래도 원숭이의 뇌와 비슷하기 때문에 영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논증에서 돌고래의 뇌가 원숭이의 뇌와 비슷하다.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대상 간의 유사성이에요. 비슷한 점이죠. 원숭이와 돌고래의 유사성이죠. 근거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돌고래도 영리한 동물일 것이라는 주장을 이끌고 있다. 돌고래도 영리한 동물일 것. 이게 뭐예요? 유추의 결론이죠. 이처럼 유추는 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이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유추는 보세요. 새로운 이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게 유추의 기능 1번이죠. 유추의 기능. 그러나 두 대상의 어떤 한 부분이 유사하다고 해서 다른 모든 부분들도 비슷할 것이라고 믿게 만듦으로써 잘못된 주장을 이끌게 할 위험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게 바로 유추의 단점이죠. 두 대상 간에 한 부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같다라고 잘못된 주장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게 유추의 단점이죠. 한편 유추는 보통 이해하기 어렵거나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것에 빗대어 내용 이해를 도울 때도 쓰인다. 유추의 기능이죠. 2번입니다. 1번 기능은 뭐였었죠? 과학 분야의 새로운 이론을 형성하는 데 쓰였고, 또 하나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내용에 빗대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도움을 준다는 거죠. 나무는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곧게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이다. 주위 사람들이 아이에게 따뜻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나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이것은 따뜻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라는 것과 뭐 하는 거죠? 대응되는 거죠. 자, 그래야 어린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올곧게 자라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논증은 어린아이가 자랄 때 관심이 필요한 것과 나무가 자랄 때 충분한 햇빛을 받아야 하는 것의 유사성을 근거로 삼고 있다. 두 대상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어른들이 아이의 성장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논증 방식도 있다.
이는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다. 근거를 들어 자신이 생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검증해야 한다. 따라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마땅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마련한 후 근거를 들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을 문제 해결에 의한 논증이라고 한다. 문제 해결에 의한 논증의 개념이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자,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유의점. 자,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 글쓴이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적극적으로 판단하면서 읽어야 한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기억으로 바뀌고요. 입장이나 가치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걸 가치관이라고 하고요. 지식과 경험이 달라서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는, 글쓴이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글에 담긴 주장과 근거를 정확히 파악한 후 논증 방식이 올바른지 등을 판단하면서 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읽으라고요? 논증 방식이 올바른지 등을 판단하면서 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왜요? 이렇게 함으로써 뭐 할 수 있어요?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첫째, 대등 연결이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시되었는지 이것을 따져보아야 한다. 유의점 1번이죠. 1번.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시되었냐? 근거가 없는 주장은 논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왜요?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계가 논증이기 때문에 이것은 논증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읽는 이를 설득할 수 없다. 둘째, 근거가 타당하고 신뢰성을 지니고 있는지 유의점 2번 따져봐야 한다. 자, 그 타당성 그리고 객관성, 신뢰성을 지니고 있냐 이걸 따져봐라 이런 거죠. 근거가 이치에 맞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인지 한쪽에 치우친 통계 자료는 아닌지 근거 자체가 믿을 만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더라도 그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타당성, 객관성, 신뢰성을 판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설득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근거가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가? 이것을 따져보아야 한다. 유의점 3번입니다. 근거 자체가 타당하고 객관적이며 신뢰성을 지니고 있더라도 주장과 관련이 없으면 올바른 논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읽는 이를 설득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넷째, 주장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실현 가능한지 따져보아야 한다. 유의점 4번. 타당성, 합리성, 실현 가능성 따져보아야 한다 이 소리죠. 주장 자체가 이치나 도리에 어긋난다거나 명분에 입사해 비효율적이거나 비합리적일 수도 있다. 혹은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실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주장 자체가 타당성, 합리성, 실현 가능성이 부족할 때는 아무리 타당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더라도 이 주장을 읽는 이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 부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유의점 시험 문제 꼭 나오니까요. 아까 5만원 정리하라고 했죠? 그 부분을 통해서 꼭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장과 근거, 논증의 개념과 논증 방식의 종류,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지금 이 글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 글의 핵심 내용. 이 글에 핵심적으로 설명한 게 뭐냐면 주장과 근거, 논증의 개념과 논증 방식의 종류,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유의점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죠.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는 각 요소들의 개념과 특징을 생각하면서 주장의 합리성과 실현 가능성, 근거의 타당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주장이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주의하면서 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하며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논증 방식 파악하기를 마무리했고요. 자, 여러분들 숙제로 오마이노트를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부분 다시 한번 5분에서 10분 정도 글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면서 선생님과 공부한 것을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